이 사연은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80번째 생일 아침, 최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밥공기에 담긴 흰 쌀밥과 3가지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손등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지요. 영자는 밥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 현우가 이제는 45살의 중년 남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문득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뭐가 더 바랄 게 있겠어. 영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씹히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파트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 현우와 며느리 미연은 이 아파트에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살았지만 미연이 따로 살면서 더 자주 찾아뵙겠다는 달콤한 말로 설득해 따로 나가 살게 됐지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연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검은색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미연은 다가와 영자의 어깨에 가볍게 팔을 둘렀습니다. 29살의 며느리는 오늘도 화장이 완벽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어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아이고, 그러게 오늘이 내 생일이지? 나도 깜빡했네. 영자는 밝게 웃었지만 사실 며느리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문자 한 통으로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만 전했으니까요. 이건 제가 특별히 구한 고급 인삼보약이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요즘 어머니 기운이 없어 보여서. 미연이 상자를 열자 짙은 갈색의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미연의 눈에서 잠시 스친 무언가가 영자의 본능을 자극했지요.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온 거지? 고마워, 미연아. 이렇게 비싼 거 사오고. 영자가 말했지만 미연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어딘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 현우가 곧 올 거예요. 오늘은 셋이서 점심 먹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속으로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지만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죠. 현우가 도착했을 때 미연은 이미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생일상 치고는 제법 그럴듯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현우가 영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무뚝뚝하지만 착한 아이였던 현우는 이제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계속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미연의 말에 영자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남편은 5해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이 집에서 줄곧 혼자 살았죠. 괜찮아. 이 나이에 뭐. 엄마. 현우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영자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그 큰 돈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문득 자신이 가진 것들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남긴 이 아파트, 시골에 있는 땅 몇 마지기,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 모두 평생을 함께 일구며 모은 것들이었죠.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없으면 누가 모시겠어요? 미연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함이 묻어 있었지만 영자는 그 속에 숨겨진 칼날을 느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미연이 보약 한 병을 꺼내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영자는 보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짙은 색의 액체가 유리병 안에서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녀는 보약을 한 모금 마시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미연의 눈빛이 유독 날카롭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먹어야지.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영자가 보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미연의 입술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드세요. 건강해지셔야죠. 현우와 미연이 돌아간 후 영자는 테이블 위에 남은 보약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보약을 서랍장 안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창문을 닫다 말고 문득 시선이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이 준 보약이 아직 그대로 있었지요. 영자는 그 후로도 현우나 미연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일날 재산 이야기를 꺼낸 후 묘하게 조용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애들도 참, 재산 이야기 꺼내놓고 연락도 없네.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살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오기로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나 정숙이야. 오랜만에 왔어.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숙은 미연의 친정어머니, 즉 사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가끔씩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아이고, 정숙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영자가 문을 열자 정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65살인 정숙은 영자보다 15년이나 어렸지만 서로를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정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항상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럼 잘 지냈지. 근데 갑자기 웬일이야? 미리 연락도 없이.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렀어. 언니 생일도 지났다고 해서. 두 사람이 거실에 앉자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나저나 미연이랑 현우는 잘 지내?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네. 정숙의 말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랍장 속의 보약이 생각났어요. 아, 맞다. 미연이가 생일 선물로 보약을 줬는데 내가 깜빡했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보약 한 병을 꺼내왔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 미연이가 비싼 인삼보약이라고 하더라고.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보약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다 사다 주고. 잘하네, 정말. 정숙은 보약병을 열어 한 번에 비웠습니다. 영자는 정숙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보약을 마실 생각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죠. 어떤 맛이야? 좀 쓰네. 근데 보약은 원래 그렇지 뭐.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약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 나 갑자기 좀 어지러운데. 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영자는 놀라 정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숙아, 괜찮아? 어디 아파? 모르겠어. 가슴이 너무 아파. 정숙이 갑자기 앞으로 숙이더니 입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영자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정숙아, 정숙아.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정숙은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친구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5분이 그녀에게는 마치 영원과도 같았어요. 영자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지는 손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발, 정수가 정신 차려. 하지만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영자는 충격에 빠져 병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 장기 손상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보약, 미연이 준 보약.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보약이요. 며느리가 준 보약을 제 친구가 마셨어요. 의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영자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어요. 경찰은 보약병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현우와 미연에게 연락해 주세요. 경찰관의 말에 영자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큰일 났어. 병원에 와줘. 전화를 받은 현우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병원 이름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현우와 미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경찰과 의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이?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최현우 씨, 박미연 씨죠? 두 분 모두 저희와 함께 가야 할 것 같네요. 미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자는 멍한 눈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연의 눈에서 공포와 함께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정숙이 죽었어. 내가 준 보약을 마시고. 영자의 말에 현우와 미연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눈빛은 공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어요. 영자는 그것이 계산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드린 보약은 정말 좋은 거였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영자는 이제 그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을 잃고 이제 사돈마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영자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 경찰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왜 그랬어? 내가 홀로 키운 아들이. 왜?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의 차가운 조사실에서 영자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영자 씨, 보약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어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양이었어요. 영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소,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서는 그런 독극물이 보약에 들어갈 리가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며느리 미연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정말 미연이가?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박미연 씨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최근 인터넷에서 비소의 효과와 구입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가명으로 비소를 구입한 거래 내역도 확인됐고요. 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최연우 씨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공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상속과 재산에 관한 대화가 빈번했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온몸이 떨려왔어요. 현우는 그녀가 16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홀로 키우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요.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아들에게만은 부족함 없이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탐내 목숨까지 노린다니. 형사님,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하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영자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소장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영자는 혼자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현우와 미연이 각각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증거가 하나둘 제시되자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냥 실수였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의 빛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차갑게 되물었어요. 비소를 구입해서 보약에 넣는 것이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죠? 그건 미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옆 조사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재산을 안 넘겨주니까 그런 거 아냐? 현우의 외침에 미연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같은 말을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그냥 재산만 넘겨줬으면.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는 검은 옷을 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석에는 현우와 미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미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최영자 씨,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에 영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물려줄 재산을 노리고 독약이 든 보약을 줬어요. 법정은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영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보약을 제가 마시지 않고 우연히 찾아온 사돈이 정수기가 마셨습니다. 정수기는 저와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평생 고생하며 홀로 키운 아들이 어떻게 저를 죽이려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현우와 미연에게 향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미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영자는 그 눈빛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재산 안 주면 죽이는 게 당연하지. 라는 냉혹한 생각이 여전히 그 눈빛 속에 숨어 있었어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정 화면에는 미연이 비소를 구입한 기록,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현우와 나눈 메시지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미연 씨 할머니가 재산 때문에 버티고 있어. 어떻게 하지? 현우 씨 뭐라도 해야지. 이제 우리 차례야. 메시지를 본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보약 성분 분석 결과 치사량의 3배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변호인은 미연이 단독으로 계획했으며 현우는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메시지 기록을 통해 현우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박미연 살인 미수 및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년, 피고인 최연우 살인 미수방조 및 공모 혐의로 징역 5년.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법정 밖에서 정숙의 남편인 박철수가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영자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영자는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숙이가 내가 마셔야 할 독을 대신 마셔버렸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같은 비극을 겪은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집에 가서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영자의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파트, 시골 땅, 예금, 그리고 몇몇 귀중품들. 모두 현우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들이었지요. 평생 모은 거 다 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자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그녀와 남편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시골 땅을 살 때의 기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의 설렘, 아들,
현우의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모았던 통장.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쓰라린 배신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영자의 생각을 깨트렸어요. 문을 열자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자 씨. 약속대로 왔습니다. 영자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여러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서류들 모두 준비되셨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재산 목록을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들을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이 서류들에 서명해 주시면 모든 재산의 처분 권한이 법적으로 확실해집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최영자 씨,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결정입니다.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제 제 아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는 거죠? 네, 이 서류로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온전히 당신에게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아들을 생각하는 모성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돈의 죽음과 자신을 향한 독살 시도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변호사가 떠난 후 영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아파트를 매물로 내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시골 땅을 관리하는 사무소에도 연락했어요. 네, 땅을 팔기로 했어요. 가능한 빨리요. 전화를 끊은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를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곳에는 이제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지.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서는 현우와 미연이 각자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두 사람은 잠시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왜 그래? 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여전히 어머니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버린 거지. 재산 때문에. 미연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재산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현우도 맞장구 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 알아? 내 엄마가 죽은 건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보약을 줬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줘? 미연의 말에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우리 재산 훔친 거나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었고 후에 가석방 심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운명이었어요. 나가면 더 크게 복수해야지.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영자의 아파트는 성공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시골 땅도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영자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정수가 널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영자는 사돈 정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그녀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여러 자선단체에 연락을 시작했어요. 암 환자를 위한 재단, 독거노인 지원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등 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둘 자신의 재산을 선한 곳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숙의 이름으로 암환자 재단에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이것은 내 복수야. 영자는 마지막 기부를 완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최소한의 생활비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영자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했던 물건들 대부분을 버렸습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 그리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가족 기념품들. 새 출발이야. 이제 홀로 사는 거지. 영자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유로움이었을까요? 한편 구치소에서 현우와 미연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자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기부했다고?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연도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두 사람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냥 먹고 죽지.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뭐. 미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현우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그냥 정당한 상속을 원했을 뿐인데. 하지만 두 사람의 뻔뻔한 태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서서히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출소한 지 1년이 지난 현우는 낡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미연은 출소 후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현우는 별다른 저항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장, 가족, 집,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출소 후 그는 어머니를 찾아보려 했지만 영자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새로운 주소도 연락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감옥에서의 시간은 현우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내 미연의 계획에 동조한 것, 어머니의 재산만을 탐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현우는 구겨진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출소한 후 처음으로 어머니에 관한 소식을 접한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였어요. 홀로 남은 노인, 전 재산을 기부하고 봉사활동 시작해. 기사에는 영자의 이름은 없었지만 상황으로 봐서 자신의 어머니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모든 재산을 기부한 후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특히 가정폭력과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겠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철아, 나 현우야. 도움이 필요해. 영철은 현우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우의 상황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어요. 현우야, 내 어머니가 우리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계셔. 근데 정말 만나고 싶은 거야?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과연 자신이 찾아갈 자격이 있는지 자문했어요. 만나고 싶어? 사과라도 하고 싶어? 영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센터로 와. 내 어머니가 그때 봉사활동을 하셔. 하지만 억지로 만남을 강요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영철은 볼 수 없었어요. 대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만 빈손으로 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현우는 곧바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영자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때 영자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현우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어요. 왜 왔니? 영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현우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엄마를 보고 싶었어요. 영자는 꽃다발을 바라보았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뒤를 돌아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엄마를 볼 자격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잠시 일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정숙이가 죽었어.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내가 그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 같니? 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너무나 옳았어요.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숙 아주머니의 죽음, 어머니를 향한 배신, 그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지요.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현우의 말을 듣던 영자의 눈에 문득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이라도 속죄하며 살고 싶어요. 엄마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지 않더라도 제가 잘못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영자의 눈에 잠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냉정을 되찾았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다. 이제 돌아가렴. 영자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센터를 나갔어요.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불렀습니다. 현우 씨. 돌아보니 영철이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걸 주라고 하셨어. 영철이 현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현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가능성이었어요. 고마워, 영철아. 현우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센터에 남은 영자는 창밖으로 떠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들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크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지요. 정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사돈 정숙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 하지만 대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영자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녀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으로 센터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가 감옥에서 만든 나무 조각품이었어요. 영자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따라와. 단 한마디 말과 함께 영자는 센터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현우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벤치가 있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왜 왔니?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감옥에서 만든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새가 있었습니다. 부리를 쳐들고 날개를 펴려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엄마가 저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제가 그 자유를 망쳐버렸어요. 현우의 말에 영자의 눈에 순간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나무새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너, 미연은 어떻게 됐니? 이혼했어요. 출소하자마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던 듯 했어요. 그녀도 진심으로 반성했니? 현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미연은 끝까지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죠.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정숙이 남편 철수 씨도 많이 힘들어했어. 그는 아내를 잃었잖니. 그것도 너희 때문에.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사과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영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 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어요. 철수 씨가 지금 많이 힘들어해. 그의 자동차 정비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겠니? 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아. 내일 그의 정비소로 가렴.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둘게. 하지만 철수 씨가 너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그건 그의 선택이야. 영자의 말에 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 그럴 수 없어. 정숙이의 죽음은 너무 크고 내 마음의 상처도 깊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다. 시간이 필요해. 현우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용서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해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정원의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현우는 문득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엄마, 제가 어릴 때 자주 공원에 데려갔던 거 기억나세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5살 때였지. 매주 일요일이면 내가 공원에 가자고 조르곤 했어. 현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이해가 돼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영자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말했어요. 처음 널 가졌을 때 나는 16살이었어. 모두가 널 포기하라고 했지.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내가 내 전부였으니까. 현우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얼마나 배신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작은 위로의 제스처였어요. 이제 가렴. 내일 철수 씨를 만나러 가고, 그리고 가끔씩 이곳에 와서 봉사활동도 하렴. 내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게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센터에 남은 영자는 현우가 준 나무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다음 날 현우는 철수의 자동차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작고 낡은 정비소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곳에서 그는 50대 중반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숙의 남편 철수였어요. 저, 최현우입니다. 철수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알고 있네. 영자 씨가 말해줬어.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철수는 현우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말도 내 아내를 돌려놓지는 못해. 그의 말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온 것은 작은 용기였을 거야. 한참의 침묵 끝에 철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어요. 영자 씨가 말하길 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군. 그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믿어보려고 해. 철수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정비소 일을 도와줄 수 있겠나? 요즘 일손이 부족해서 급여는 적지만. 네, 물론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요. 현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이런 기회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그를 바로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오게. 아침 8시부터 시작이야.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가 인사를 하려 할 때 철수가 그를 멈췄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난 내가 아내를 죽인 것을 용서한 게 아니야. 영자 씨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해하겠나?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철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현우는 철수의 정비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나 도구 정리와 같은 잡일만 했어요. 그는 불평 없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점차 철수는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현우는 매일 정비소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어머니가 일하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의 삶은 천천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있을 때 철수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도 좋아. 커피 한잔 할까? 현우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비소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가을의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자네, 정말 변했군. 커피를 마시며 철수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부족해.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 정수기는 항상 사람의 선함을 믿었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지. 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그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렸지. 두 번째 기회는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야. 이해하겠나? 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철수 씨, 제가 정숙 아주머니를 만나뵌 적은 없지만 좋은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은 아직도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여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라고 물으면서 현우는 말없이 철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철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내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의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래도 나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정숙이도 그렇게 원했을 거야. 철수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도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게. 그것이 정수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거야. 카페를 나서며 철수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신호였어요. 한편 영자도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매주 한 번씩 현우를 만났어요. 그들은 함께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영자와 현우가 함께 노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야. 영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네, 엄마. 철수 씨가 널 좋게 평가하더구나. 영자의 말에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철수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성실하게 일한다고. 그리고 정말 변했다고 하더구나. 현우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철수의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철수 씨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서.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아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넌 정말 변했구나. 영자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엄마, 혹시 현우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정숙 아주머니 묘소에 가도 될까요? 제가 사과하고 싶어요. 영자는 놀란 듯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철수 씨에게도 물어볼게. 다음 주 일요일 영자와 현우, 그리고 철수는 함께 정숙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묘 앞에 서서 각자의 마음을 전했어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 아주머니,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수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영자도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묘소를 떠나며 철수가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정숙이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그녀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묘소를 나왔습니다. 가을의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었어요. 그들 앞에는 아직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그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영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철수와 현우는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세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함께 내딛는 첫걸음이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쌓인 길을 따라 영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녀의 뒤로 현우와 철수가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정숙의 묘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숙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 철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 그들 위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 정숙이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숙을 떠올릴 때 슬픔보다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정숙은 그녀의 가장 좋은 친구였고 그 우정은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테니까요. 묘소에 도착한 세 사람은 각자 정숙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영자가 가져온 꽃다발을 묘 앞에 놓았어요. 정숙아, 우리 왔어. 잘 지내고 있니? 영자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절망적인 슬픔은 없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정비소가 잘 돼가고 있어. 내가 항상 바라던 대로. 철수는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잠겨 살았지만 점차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비소도 현우의 도움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현우는 조금 떨어져서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 때문에 정숙이 목숨을 잃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리 와서 정숙이한테 인사드려. 영자가 부르자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아주머니, 1년이 지났네요. 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철수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정비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소를 떠나 세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정숙을 기리는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숙이가 생전에 이 식당 불고기를 참 좋아했지. 철수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매번 여기 오면 불고기부터 시키곤 했지. 세 사람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정숙에 관한 추억을 나누었어요. 슬픔보다는 감사함과 따뜻한 기억들이 대화를 채웠습니다. 영자 씨,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철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용서한 것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어려워. 하지만 현우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됐어. 영자의 말에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영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어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 정숙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눈 덮인 공원을 걸으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우야, 내가 정비소를 너에게 물려줄 생각이야. 철수의 갑작스러운 말에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저에게요? 하지만 왜? 넌 1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 그리고 정비 기술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껴. 철수의 말에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감동과 감사함으로 눈물만 흘렸어요. 물론 바로는 아니야. 내가 더 가르쳐 줄 게 많아.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았으면 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비록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였지만 현우는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 씨,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철수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양원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 정숙이의 이름을 딴 요양원이야. 노인들을 돌보는 일, 내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영자는 놀란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노인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수의 제안은 그녀가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 기꺼이 함께 할게. 영자의 대답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아볼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자주 보자. 그리고 언젠가는.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네, 엄마.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 성장해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천천히 걸었어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그들의 머리 위로 소복소복 쌓였어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영자의 말에 현우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졌고 뒤돌아보면 그것은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영자와 현우, 그리고 철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장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돈과 재산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영원합니다. 현우와 미연은 재산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물질적 풍요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서 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영자가 현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변화를 인정하고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다면 어떤 실수와 잘못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일을 하셨나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와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